10건 중 3건은 구속 없이 수사가 진행된 셈인데요. 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법조인으로서 현재의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괴 사건 보도가 좀 잇따르면서 부모님들 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도 지금 자녀분이 3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등하교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있고, 아동 대상 유괴 그리고 유인 시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누구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B양에게 알바할래라고 말을 걸며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쫓아가 끌고 가려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차 안에 있던 20대 남성 3명이 아이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아이들이 달아난 겁니다.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보도된 사례에 보면 초등학생을 유괴하던 50대 남성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던가, 또 다른 사건으로는 차량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를 납치하려던 60대가 아이에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도 술에 취한 우발적 행동이라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건데요. 올해에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이 170건을 넘었고, 그중 약 30%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10건 중 3건은 구속 없이 수사가 진행된 셈인데요. 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괴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결국 풀려나는 건가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도 나고 아이를 납치하려 한 범죄자를 왜 풀어주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기각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취와 유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고, 유인은 속임수나 유혹으로 데려가는 경우입니다. 두 행위 모두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판단은 처벌 수위와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라는 두 가지 구속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기각하는 겁니다. 특히 초범이고 신원이 확실하며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에는 기각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여기에 미수인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법 제25조 2항에 따라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거든요. 법원 실무에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게다가 접근 금지 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적 보호 조치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면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유인 미수에는 집행유예가 적지 않고 약취 미수 일부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반면 계획성이 높고 구체적 위험이 큰 사건, 예를 들어서 미리 차량을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안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절실한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이긴 한데 장난이었다, 술에 취했다 이런 변명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면죄부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난도 그리고 술도 면죄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같은 날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거나 차를 세워두고 아이를 태우려 했다면 이건 장난이 아니라 유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더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이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신 건 자기 선택인 거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운전하고 아이를 따라가고 그리고 차문을 열려고 했다면 그건 의사결정 능력이 작동한 겁니다. 술에 취해서 몰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한 거죠. 물론 일부는 블랙아웃 수준으로 완전히 기억이 끊긴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신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판결은 행동의 반복성과 구체성 그리고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범죄를 어떻게 다루나요?
우선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 대상 범죄에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시도만으로도 장기형이 가능한 주가 많고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등록이나 GPS 추적이 의무화됩니다. 일본의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는 3개월에서 7년까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선고형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시도 자체를 위험한 범죄로 본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유괴 미수라도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법조인으로서 현재의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대상 범죄는 결과가 나기 전 시도 단계만으로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만들고 아이에게 실질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인데요. 다만 처벌 강화와 함께 고려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만 높인다고 재범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초범자의 경우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처벌과 치료 그리고 감시가 함께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모두가 함께 관심 가져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법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